전당대회의 승자 김기현 대표 못지않게요. 패장들에 대한 관심도 오늘 상당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앵커의 픽입니다. 당심은 윤심이었다. 민지숙 기자. 2위를 한 안철수 후보. 윤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평가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 득표율이 1위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운계 주자로 짧은 시간에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윤심은 아니어도 당심은 얻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역 중진 의원들을 제치고 예비 경선을 통과한 3위 천하람 후보도요. 14%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청년 보수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비록 이제 결선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2위, 3위, 4위 후보들 득표율 합치면 47%나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 47%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좀 불편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전당대회 좀 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단합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단합의 키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서 보니까 모든 당원들이 대부분 싸우지 말고 뭉쳐서 정부의 성공을 밀어줘라 뭐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47%가 갖고 있는 의미는 독주하지 말고 화합하면서 싸우지 말고 모두 똘똘 뭉쳐서 성공한 정부 만들고 내년 총선 압승해라 이런 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47%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현재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다 받아들일 때 그리고 다 화합해서 하나의 연포탕 정당을 만들 때 저는 지금 어제 보여줬던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이고 그래야 총선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 기간 내내 김기현 대표랑 양강 구도를 계속 형성해 왔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이 패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뼈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이라도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오후 5시 20분 정도에 김 대표가 수락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허. 사실 전당대회 선거에서 이제 본인이 지더라도 이제 당선자가 이렇게 수락 연설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은 관례인데 아무래도 안 후보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선에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의 뭐 입김이라든지 아니면 친윤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이렇게 김 대표가 당선됐다라는 것에 대한 좀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밖을 나가서요 지지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가 안철수 화이팅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요. 네. 지지자들과 악수하면서 나갔는데요. 안 후보는 이후에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뭐 직접 대면에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지해주신 당원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의 화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경빈 평론가는 안철수 의원의 패배의 원인,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다고 보세요? 저는 뭐 결국 구도에서 밀려서 진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구도요? 뭐 대부분의 선거가 물론 이제 선거 전에 이 돌입해서 선거전을 어떻게 펼치느냐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도가 결정된 이후에 그 구도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그 친윤계의 이 후원을 얻고 있는 이 김기현 대표하고 나중에 합류했지만 이제 비윤계를 대표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이제 천하람 후보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낑긴 어떤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대통령실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도 했지만 그게 좀 너무 늦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로 끝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당심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거의 이제 근사한 결과가 나온 걸로 봐도 구도를 깨트리는데 실패했다. 뭐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 혹시 윤영걸 대표님 보실 때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지점에서 좀 패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패인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했다. 무슨 타인의 얘기죠? 시선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바라본다 이거죠. 우주가 안철수를 중심으로 돈다는 안동설을 저는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래 권력이 당 대표를 만나면은 당 대표를 주면은 네. 공천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서 대통령하고 갈등이 여태까지 빚어졌어요. 네. 여당에서. 근데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그 갈등이 안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대통령이나 당원들한테 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당원들이 미래 권력이 당권 잡는 게 옳지 않다. 계속 견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는 친윤 하다가 그다음에는 비윤, 마지막에는 반윤 하다가 대통령실 수석까지 고발하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렇죠. 너무 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지 못한 거 아니냐. 저는 대권으로 가려면은 그렇게 당권, 대권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길부터 가서 점수를 땄어야지 너무 편한 길로 빨리 고속도로 KTX 타고 부산 가려고 그랬다. 그게 저는 패인이라고 봅니다. 박정화 대변인,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했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정치적 그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평가액보다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그에 맞춰서 본인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주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윤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나는 이 당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한 10여 년 전에 얘기했던 안철수의 새정치, 네. 소위 말하는 신선했던 새정치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흐려지는 것 같아요. 안철수라는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려면은 큰 정치인들이 보통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 스토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당의 뿌리를 내리면서 내년 총선 기간에 얼마나 많이 본인이 헌신을 하면서 당에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향후 정치적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굉장히 곤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 굳이 뭐 보태면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서 안철수 대표를 도왔던 김영우 전 의원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캠프 내에서도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뭐 이 지금 그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다고 한들 당의 화합에 해를 끼치는 그런 앞으로의 행보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SNS 글도 몇 번 어젯밤부터 올렸던데 네네. 저는 그 지금까지의 안철수 대표의 이 결과에 대한 승복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향후도 이렇게 하면서 당에 착근을 하면서 뭔가 싹을 틔우는 게 안철수 대표의 국민들이 바라는 말을 다시 이렇게 싹 틔우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후보들의 입성 여부였는데 지도부에 한 명도 입성을 하진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 천하람 당 대표 후보뿐 아니라 이 최고위원 후보도 모두 6위 7위에 머물면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런 결과를 두고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의 당정 갈등에 지친 당원들이 일단 윤심을 선택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어제 이 4명의 후보를 지원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이런 SNS에 짧은 소회를 남겼습니다. 양진미 변호사. 그런데 반대로요. 물론 지도부 입성은 하진 못했지만 젖잘싸라 그러죠. 상당히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에 성상납 의혹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 후보를 이번에 지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김기현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두 양강 구도를 조금 깨뜨렸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전략이 통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준석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마친 이후에 본인의 책을 출간을 기념해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당원들을 만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장외전을 통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이후에 총선 때 뭔가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우리 박정화 대변인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짚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윤영걸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이준석 전 대표도 관심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후광을 입은 천하람 최고위원 후보라든지 대표 후보라든지 다른 허은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너무 과격하게 한 게 좀 문제가 된 거 아닌가. 너무 열심히 그러다 해도 보니까 문제가 되나요? 열심히 하고 너무 과격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독재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을 하고 대통령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가 대통령이 많이 그림자가 있는 전당대회인데 대통령은 너무 내놓고 비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따르는 사람까지 다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래서 소위 이준석의 그늘 때문에 이런 결과 나왔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처음에 어느 정도 이 바람을 일으키고 좀 빠져줘야 되는데 끝까지 선거 전날까지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광을 입은 다른 후보들이 이 모양이 그림자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거 정당이 커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재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물론 뭐 이제 나이도 30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내분을 일으키는 이런 이미지 너무 과격하게 대통령까지 정면 공격하는 저런 이미지가 우리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내년 총선 때 지역구가 노원병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거기 또 지역구가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분당으로 갔지만 그게 원래 청와대 대통령실에 가 있는 김은혜 의원 원래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김은혜 지금 비서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방 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내 지역구니까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과거에 손혜원 의원이 정청래 의원한테 맞보 방 빼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 빼라고 하면은 노원병에서 둘이 붙을 것인지 그게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행보까지 짚어봤고요.